여기 힘 빼시고요. 천천히 숨 쉬세요. 누님은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30년 결혼 생활. 저는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습니다. 2번이나. 사진 남편한테 보낼까요? 아니면 돈 주실래요? 남편에게 사진이 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놈은 몰랐습니다. 무너진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김선희, 올해 57세입니다. 아들 둘을 장가 보낸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남편 재우는 정년퇴직한 지 2년째였고, 요즘은 집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편하게 살자. 그 말이 제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그냥 늙어가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저는 아직 여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서 여자는 사라지고 엄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처진 볼살, 생기 없는 눈빛, 대충 묶은 머리카락. 이대로 늙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다닌다며 추천했던 곳이었죠.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2주쯤 지나자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진 뱃살이 들어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센터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으며 칭찬했고 저는 오랜만에 한 명의 여자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아줌마였지만 이곳에서는 선희 씨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남자 강사 준혁.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잘 관리된 몸매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자세를 교정해 줬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30년 동안 남편 옆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만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고 뱃살이 튀어나온 남편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준혁의 탄탄한 몸이 생각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갔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나자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는 정말 노력하시는 게 보인다며 수업 끝나고 차라도 한잔하며 운동 후 관리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냥 운동 얘기일 뿐이라고, 이상한 거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준혁은 스트레칭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잘한다고, 57세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4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40대로 보인다고요? 남편은 10년 동안 제 외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제가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냥 친절한 거야. 강사니까 그러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빨간 입술, 오랜만에 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화장을 왜 하냐고, 어디 나가냐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여자도 꾸며야 기분이 좋다고. 남편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필라테스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가 제 몸을 스치며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운동 일정을 카톡으로 공유하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어줬고 그날 밤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수업 너무 좋았어요. 선희 씨. 다음에 또 차 한잔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신혼 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준혁. 이 나이에 내가 설레다니 이게 죄일까요? 준혁과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운동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 이런 스트레칭을 집에서도 해보라는 조언. 하지만 점점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는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그리고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 메시지 알림이 뜰 때마다 혹시 준혁일까 싶어 급하게 확인했고 정말 준혁의 메시지일 때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만 봤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내일 센터 쉬는 날인데 혹시 시간 되면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명절에 선물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평소보다 진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 언제 오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준혁을 만났을 때 그는 제 모습을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다고 특별한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며 아니라고 그냥 옷이 좋아서 입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혼한 지 3년 됐다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강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롭다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준혁의 손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저도 비슷하다고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그의 손길에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바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남편이 졸고 있었고
그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선희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 집에 들렀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시냐고, 운동은 잘 다니시냐고, 센터는 어떠냐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수진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뭘 눈치챈 걸까?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냥 친구처럼 만난 것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필라테스 수업이 끝나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되냐고, 드라이브라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선을 넘는 거였습니다. 식사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지만 드라이브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며느리들이 혹시 또 들릴까? 누군가 저를 볼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준혁과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에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별 관심 없이 그러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약속 장소에서 준혁의 차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남성적인 향기. 남편에게선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준혁은 운전을 하면서 제 손을 살짝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바닷가로 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보는데 준혁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선희 씨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다고,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57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준혁과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씩 만났고 남편에게는 매번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병원 간다고, 백화점 간다고. 남편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제 손을 잡는 것을 넘어 어깨를 감싸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 저는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이 되냐고,
조용히 이야기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곳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고, 시간 된다고. 수요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바라봤습니다. 57세의 몸, 처진 살, 군데군데 생긴 잡티들. 준혁이 이 몸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몰랐던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자로서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수요일 오전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로 산 속옷을 입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제가 나간다고 해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예약해 놓은 곳은 외곽의 조용한 모텔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준혁이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서툴게 옷을 벗기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준혁은 너무 급했습니다. 제 몸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것도 없이 달콤한 속삭임도 없이 그저 빠르게 일을 끝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르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대했던 그 설렘이었을까? 이게 제가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이었을까?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머리는 엉망이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옷을 입고 나오자 준혁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미안한데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차 안은 어색했습니다. 올 때는 그렇게 손을 잡고 설레었는데 돌아가는 길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라디오만 크게 틀어놓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집 근처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미안하다고,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이 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제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여전히 김선희, 박재훈의 아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저는 계속 몸을 문질렀습니다. 준혁의 손길, 그의 냄새, 모든 걸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선명하게 각인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잔 남자.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을까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제 몸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서툴렀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참다 못해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 선희 씨. 요즘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그게 언제인가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외로웠던 거야. 여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 그에게 나는 그냥 심심풀이였던 거야. 거울 앞에 섰습니다. 57세의 제 얼굴, 눈가의 주름, 처진 볼살.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3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은 게 고작 이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준혁과의 관계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왔을까? 혹시 전화가 왔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에도 가봤지만 준혁은 휴가를 냈다며 다른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번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엔 더 잘할게요. 만나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니, 스스로에게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준혁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경 썼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고 평소보다 진한 향수도 뿌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실망시키지 않아야 해.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 해. 준혁이 예약한 곳은 지난번과 다른 모텔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 건물로 들어갈 때 저는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진짜 나를 원할 거야. 방에 들어가자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입을 맞추고 천천히 옷을 벗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자세를 신경 쓰고 준혁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잘해야 해. 이번엔 날 기억하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시작되자마자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준혁은 너무 흥분했고 급했습니다. 키스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 몸을 천천히 어루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일을 끝내려는 것처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르가즘을 느끼기도 전에 정말 빠르게 사정을 했고 분위기도 급 식어버렸습니다. 지난번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욕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운동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피곤해서 미안해요. 또 변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컨디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공들여 꾸몄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새 속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대체 뭘 기대했던 걸까요? 옷을 입고 나오자 준혁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저 다음 약속이 있어서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약속이라고? 이제 겨우 1시간도 안 됐는데?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올 때는 설레었는데 돌아가는 길은 공허했습니다. 준혁은 라디오만 틀어놓고 말이 없었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내리면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노력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몸은 좋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2번이나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번이나 남편을 배신했고 2번이나 모텔에 갔고 2번이나 이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이 허무함? 이 공허함? 며칠 후 큰 며느리 수진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심각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차도 마시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알게 된 걸까? 하지만 어떻게?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수진이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의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중년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들. 수진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 필라테스 센터 강사 맞죠? 어머님도 이 센터 다니시잖아요. 제가 센터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여러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맺고 돈을 빌려간다는 것. 심지어 몇몇 여성들에게는 결혼하자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것. 수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주신 거 없으세요? 아니면 이상한 부탁 받으신 거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운동만 배웠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수진은 그걸 눈치챘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 접근한 거 맞죠? 제가 센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어머님이랑 자주 대화하는 거 봤대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뒷모습이지만 분명히 제 모습이었습니다. 준혁과 함께 바다를 보고 있는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 어머님, 이거 어머님 맞죠?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머님만 속인 게 아니라 지금도 다른 여성들한테 똑같은 짓 하고 있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한테 말한다고?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2번이나 모텔에 갔다는 것, 2번이나 배신했다는 것, 모든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수진의 손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 뭘 요구할지 몰라요.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아셔야 해요. 그날 저녁 수지는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 남편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곧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와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말리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카톡을 열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남편은 한참을 스크롤을 내리며 봤고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자.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남겨졌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와 있을까 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모른 채 아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겠죠. 새벽녘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하루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됐어. 며느리도 알게 됐어. 이제 곧 아들들도 알게 되겠지. 온 가족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야. 그리고 나는 2번이나 그 남자와 2번이나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렸지만 남편은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병원 예약했다고 오전 10시까지 준비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병원이라니 무슨 병원일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신과라니 남편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건가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상태를 보고 판단할 거야. 그 목소리엔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여자 의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외도를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희 씨,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일상생활에서 의욕이 떨어진 적은 없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갱년기 우울증과 함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여성분들이 자주 경험하는 증상인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잘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벌주려고 병원에 데려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로 제 상태를 걱정해서 온 거였다는 것을. 병원을 나와 차에 탔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서, 외롭게 만들어서.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거실에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모두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아빠한테 뭐가 불만이어서?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아예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밖에 나가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우리 가족 망신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너무하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방을 쓰지 않았고 아들들은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었고 TV를 봐도 혼자 봤습니다. 남편은 식사 시간도 피해서 밖에 나가 있었고 집에 와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희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한 일이라니 뭘까요? 혹시 돈을 요구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화를 내면, 남편에게 연락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준혁의 답장이 왔습니다. 제 차에서 만나요. 주소 보낼게요. 7시에 와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준혁이 보낸 주소는 한적한 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둑해진 주차장에 준혁의 차가 서 있었고 저는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엔 좋게 느껴졌던 그 냄새가 이제는 불편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선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없길래 걱정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사실은 제가 요즘 좀 어려워요.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돈이라니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빌려주세요. 1,000만 원이라니. 저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나요? 통장에 있는 돈도 얼마 안 남았고 남편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돈 없어요. 저도 지금 힘들어요. 가족들이 다 알게 됐어요. 모든 게 엉망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급해요. 어머니가 수술비가 필요한데 제가 갈 곳이 선희 씨밖에 없어요. 저는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선희 씨, 우리 사이잖아요. 저도 선희 씨한테 잘해드렸잖아요.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사이라고? 제가 2번이나 모텔에 간 것, 그게 우리 사이라는 건가요? 준혁이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선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따뜻하고 착한 분이에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고 목덜미로 내려왔습니다.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선희 씨,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할게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갑자기 준혁이 제 얼굴을 돌리며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밀어내려 했지만 준혁의 힘이 셌습니다. 준혁의 손이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옷 위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계속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 이건 아니잖아. 이건 대가를 바라는 거잖아.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준혁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준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저는 그냥 돈을 뜯어낼 대상이었습니다. 애정도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호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기다려요. 화내지 말고 우리 좀 더 얘기해요. 돈은 정말 급해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빌려주세요. 저는 팔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차에서 내려 쫓아왔습니다. 준혁이 제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1,000만 원이 힘들면 500만 원만이라도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그리고 선희 씨도 이 일 남편한테 들키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서로 도와야죠.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돈을 안 주면 남편한테 말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알아볼게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준혁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희 씨. 역시 선희 씨는 착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할게요. 저는 비틀거리며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문득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중년 여성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놀라운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에게 속았다는 글, 사랑한다고 속여서 돈을 뜯어갔다는 글, 그리고 그 강사의 이름이 모두 같았습니다. 이준혁? 저는 손을 떨며 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최소 5명은 더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3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어떤 여성은 결혼하자는 말에 속아 집까지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서 협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모텔에서의 일들, 2번이나 간 그곳에서 준혁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던 것, 혹시 그때 사진을 찍은 걸까요? 그리고 오늘 차 안에서 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던 것, 그것도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저를 더 깊이 빠뜨려서 돈을 뜯어내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돈을 마련해야 할까? 아니면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고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트 갔다 왔다고, 바람 쐬러 나갔다고.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돈을 줘? 안 줘? 말해? 안 말해? 모든 선택이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기로. 1,000만 원은 안 되지만 제가 가진 전부인 500만 원이라도 주고 이 악몽을 끝내기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돈 마련했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준혁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요구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 후 저는 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공원 주차장, 준혁의 차 안에서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전부였습니다. 준혁이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이게 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1,0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없어요. 제발 이걸로 끝내주세요. 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이거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준비하세요. 500만 원만 더 주시면 돼요. 다음 달에 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더 이상은 못해요. 이게 끝이에요. 준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이제 제 방법대로 해야겠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찍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옷을 벗은 모습,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얼굴까지 선명하게 나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남편분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무릎 꿇듯이 애원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딱 일주일 안에 500만 원 더 주세요. 안 그러면 이 사진들 남편한테 다 보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차에서 내렸고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됐고 친구에게 빌릴 수도 없었고 남편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돈은요? 차갑고 협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선희 씨, 저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제 약속대로 할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1시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방금 모르는 번호에서 사진이 왔는데 이게 정말 당신이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남편이 계속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모텔에서 옷도 안 입고. 당신 대답 좀 해봐. 목소리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0분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당분간 오지 마. 나 혼자 있고 싶어. 당신 얼굴 지금은 못 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전화도 안 받고 집에서 혼자 술 드시는데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바람을 폈고 그 사진이 아빠한테 갔다고 말해야 할까요? 1시간 후 며느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시아버지가 이상해요. 계속 술만 드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이 그 사진을 받고 제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전화도 메시지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텅 빈 눈빛.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술을 마시며 울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저 불빛 하나하나에 행복한 가족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족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 운영자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같이 그 나쁜 놈 잡아주세요. 새벽 3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요. 우리 같이 경찰 가요. 끝까지 싸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싸울 것인가. 남편에게 이미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었습니다. 준혁, 너는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나는 이제 싸울 거야.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스터디 카페 회의실, 그곳에는 미영 씨를 포함해 4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저처럼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미영 씨가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박순자 씨, 준혁한테 3천만 원 뜯겼어요. 이쪽은 이경숙 씨, 결혼 약속받고 집까지 팔았다가 사기당했어요. 그리고 최영애 씨, 저처럼 사진으로 협박당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이나 모텔에 간 것, 500만 원을 뜯긴 것, 남편에게 사진이 간 것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순자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나쁜 놈, 우리 같은 중년 여성들을 호구로 봤어요. 외롭고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했다고요. 정말 용서 못해요. 미영 씨가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우리 중 한 명이 미끼가 되어서 준혁을 유인하고 녹음하고 결정적 증거를 잡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차피 저는 이미 다 잃었어요. 남편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에요. 미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나쁜 놈한테 당하기만 할 순 없어요. 이번엔 제가 그 놈을 무릎 꿇릴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준혁에게 연락해서 50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장소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준혁이 협박하는 장면을 모두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 준혁을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 마련했어요. 내일 만나서 드릴게요. 제발 사진은 더 이상 보내지 말아주세요. 준혁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 2시, 지난번 그 공원 주차장에서 만나요. 그리고 선희 씨, 현명한 선택이에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아니야. 이번엔 내가 후회할 차례야. 다음 날 저는 미영 씨와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미영 씨는 제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겼고 다른 피해자들은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2시 준혁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 탔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잘 오셨어요. 돈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드리면 정말 끝인 거죠? 사진도 다 지워주시는 거죠?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그건 저 마음이죠. 일단 이번 건 이거로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또 얘기해요. 제가 사진 가지고 있는 한 선희 씨는 제 말 들어야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명확한 협박, 공갈의 증거. 저는 더 자극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준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제가 원하는 만큼이죠. 당신 남편한테 사진 간 거 봤죠?
더 보내지 않으려면 제 말 잘 들어야 해요. 아들들한테도 보낼 수 있어요. 온 동네방네 퍼뜨릴 수도 있고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받으세요. 준혁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휴지잖아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게임 끝이에요. 그 순간 차 밖에서 미영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가 차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 우리한테 한 짓 각오해.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경숙 씨가 차 문을 막았습니다. 미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당신이 협박한 거, 공갈한 거 전부 다요.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준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오해? 나한테서 3천만 원 뜯어간 것도 오해야? 이 나쁜 놈아. 영애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남편한테 이혼 당할 뻔했다고요. 저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건드렸어요. 우리를 호구로 봤죠? 외롭고 약한 중년 여성들이라고 우습게 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뭉쳤어요. 미영 씨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사기범 잡았어요. 지금 바로 와주세요. 준혁이 차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순자 씨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내리더니 상황을 물었고 미영 씨가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협박 증거, 그리고 방금 녹음한 파일까지. 경찰이 준혁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 성폭력 처벌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혁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선희 씨, 당신도 똑같잖아요. 당신도 바람핀 거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 죗값은 제가 치를 거예요. 근데 당신처럼 사람들을 협박하고 돈 뜯어낸 적은 없어요. 당신은 범죄자예요. 경찰이 준혁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 5명의 여성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울면서 웃으면서 우리는 해냈다고 소리쳤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그 나쁜 놈 감옥 보냈어요. 영애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며칠 후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명의 피해자가 함께 증언했고 준혁의 핸드폰에서는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명의 중년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협박용으로 찍어놓은 사진들, 그리고 빌려간 돈 내역까지.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징역 3년은 나올 겁니다. 피해자분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후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방청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혁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판사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판 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준혁, 성폭력 처벌법 위반, 공갈,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있던 피해자들이 모두 환호했습니다. 순자 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고 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가려 했고 저는 뛰어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용기 있었어. 끝까지 싸웠잖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잘못이야. 근데 마지막에 그 나쁜 놈 잡은 건 잘했어. 적어도 다른 피해자들은 구한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미영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포옹하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그 나쁜 놈을 감옥에 보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였고, 우리는 용기를 냈고, 우리는 이겼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 대상 사기꾼 검거, 피해자들의 용기로 악질 범죄자 잡혀. 저는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혁, 내가 감옥에 가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어. 이제 모두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게 됐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그 사람 잡은 거예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잡았어. 다른 피해자들이랑 함께.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법정에서 저를 지켜봐 줬지만 그게 용서를 의미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강변 카페. 남편은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혼자 많이 생각했어.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들,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한 것들 다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당신이 외로워하는 것도 몰랐고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몰랐어.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맞아. 나도 상처받았고 지금도 힘들어. 근데 법정에서 당신이 증언하는 거 보면서 깨달았어.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리고 용기 냈다는 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쉽지는 않겠지만 같이 노력해보자.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들도 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엔 정말 화났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뉴스 보면서 엄마가 용기 냈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엔 실망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거 보면서 어머님도 강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완전히 용서하는 건 솔직히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돼서 미안해. 근데 엄마도 이제 달라질게.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같은 방을 썼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 갈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어디든 같이 가요. 일주일 후 남편과 저는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예약했고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풀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바다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이런 말 잘 못하는 거 알지? 근데 당신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고 싶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고 남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들어올리며 키스를 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30년을 함께했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키스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제 옷을 벗겼고 저도 남편의 옷을 벗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몸 예전처럼 탄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튼튼했습니다. 남편이 제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기계처럼 빨리 끝내려고만 했었는데 오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제 몸을 처음 만지는 것처럼 쓰다듬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추고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 향기가 좋아.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는 그저 해야 할 일처럼 빠르게 끝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잃을 뻔했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소홀했는지.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날 밤은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신혼 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다정하게 저를 여자로 대해줬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성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끝나고 남편이 저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후회스러워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가 제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고 또 밀려왔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또 무너지고 또 일어서고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당신이랑 바다 보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자. 그냥 우리 둘이서만. 그날 하루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서운했던 것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새로운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그냥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저를 지켜준 건 30년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킨 이 남자였다는 것을. 한 달 후, 저는 미영 씨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지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피해자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저처럼 필라테스 강사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당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6개월 후 저는 복지관에서 중년 여성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여성들이 찾아왔고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정체성 혼란에 대해,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선희 씨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못 일어설 뻔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제 인생 전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피곤해 보여서 내가 오늘은 해볼까 했어. 저는 남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남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강릉에서의 그 밤처럼 남편은 이제 저를 진짜 여자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피해자 모임 대표가 됐고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어느 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요즘 어머님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58세입니다. 한 살 더 먹었지만 작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작년에 저는 외로움에 무너졌지만 지금의 저는 그 무너짐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남편은 이제 제 손을 더 자주 잡아줍니다. 예전에는 무심했지만 이제는 다정합니다. 밤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이 제 하루 일과를 물어보고 저도 남편의 하루를 듣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남편은 항상 말합니다. 사랑해, 여보. 피해자 모임에서 새로운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저는 58세,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습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나는 한때 무너졌습니다. 외로움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진짜 여자로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30년 동안 무심했던 남편도 위기를 겪고 나서 진짜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내 모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